네, 이번 시간에는 그 예산의 기본적인 이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여예산제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학습을 하면서 주권자로서 지방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면 더 활발한 참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참여예산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아무래도 예산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또 기본적인 체계나 용어를 알아두시면 그 토론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최대한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재정, 예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시긴 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에 관련된, 즉 돈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총칭할 때 그때 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정 안에는 예산도 있고 기금도 있고 뭐 빚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자, 정부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서를 세운 것, 그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한 해 동안의 정부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지방 예산의 기능으로서는 그런 계획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자, 예산 계획이라는 건 결국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그 정책 형성의 기능이 있고요. 회계적인 통제 수단의 기능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공무원들이 함부로 시민들의 세금, 즉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통제하는 수단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산의 결정권은 공무원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해준 대로 공무원들은 집행해야 한다. 즉 예산 계획대로 써야 한다.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원칙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걸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나 이런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께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하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체계와 그런 용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계획서인데 계획은 무한정의 기간 동안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걸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연도 동안에 수익계획을 예산용으로 풀면 세입예산, 지출계획 예산용으로 풀면 세출예산, 그래서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그 기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하나만 만들면 좋을 텐데 이 회계상의 구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심입니다. 하나의 일반회계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특정한 사업 성격 때문에 그 사업별로 특별회계나 기금이라는 회계를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꼭 회계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면 A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A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따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상의 구분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런 구분에 따라서 각각의 예산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재정의 특징인데요. 지자체에서 교육예산, 즉 교육청이 쓰는 돈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쓰도록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부르는데 이 교육비 특별회계는 서울시 예산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서울시가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수입 계획인데 그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그런 그 세입의 성격과 출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걸 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참고하시면서 좀 더 간략히 만든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세입예산은 재원 구분에 따라서 크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뭐냐? 스스로 버는 겁니다. 즉 서울시, 동대문구가 서울시 세금이라든지 동대문구 구세라든지 해서 직접 거두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재원, 그게 자체 재원입니다. 그걸 두 개로 구분하는데 지방세, 즉 방금 말씀드린 시세금이나 구세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이외의 수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내는 돈이 세금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서류 뗄 때 뭐 수수료도 내시고 여러 가지 그런 돈들 내시잖아요. 그런 세금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지자체로 들어오는, 직접 걷어들이는 그런 돈들을 모두 통칭해서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스스로 걷어들이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대부분의 세금이 다 국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는 의존재원, 즉 남한테 의존한다는 거죠. 국가나 또는 상급지자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존을 하는 이제 그런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돈들이 의존재원입니다. 여기 이제 어려운 명칭들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부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보조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의존을 하지만, 즉 국가나 서울시가 주지만 쓰는 것은 받는 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교부라는 건 조건 없이 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보조라는 것은 국가나 서울시 돈 주는 쪽에서 어디 쓰라고 다 정해서 주는 겁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완전히 돈의 성격이 다르죠. 동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교부자가 들어간 돈은 내 돈 같은 거고요. 보조자가 들어간 것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하는 사업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국고보조 사업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볼 텐데요.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쪽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출 예산, 즉 지출 계획이죠. 세출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세우는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 목표라는 걸 먼저 설정합니다. 자,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 얘기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성과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 성과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정리해 놓은 것을 성과 계획서라고 하고, 이 성과 계획서에 바탕을 두고 각 사업의 예산서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의 이제 건강증진과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세출 예산 체계를 보면, 정책 사업 높은 수준의 시민건강 수준 향상 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그 밑에 단위 사업이 4개가 있고, 각 단위 사업, 건강생활 기반 조성이라는 단위 사업 밑에는 또 세부 사업이 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 층위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의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이걸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자체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내가 어떤 사업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산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시면 이 낯선 자료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자료들이 막 여러 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용어를 잠깐 알아두시면 내가 필요한 자료를 딱 골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예산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능별 분류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쓰이는 돈이냐라는 겁니다. 일반 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와 같이 어떤 일에 쓰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기능별 분류라고 합니다. 성질별 분류라는 것은 돈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뭐 인건비, 물건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돈의 성질,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조직별은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에서 쓰는 돈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예산서를 보시려고 하면 뭐 기능별 총괄표, 뭐 성질별 총괄표, 뭐 이런 식의 막 용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알고 싶다, 즉 기능별로 어떻게 돈이 분류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하면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는 예산의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기라고 하는데요. 자, 2021년 지금 예산은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자, 올해 쓰이고 있는 예산에 관해서만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우선 여기 2021년 표를 잠깐 보시면요. 맨 위에 2022년, 즉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예산 편성 심의와 같은 것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거나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내년에 돈을 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봐라. 큰 사업 같은 경우는 1년만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큰 사업에 관해서 이런 것이고요. 투자심사 마찬가지로 이제 큰 사업이나 또는 민감한 성격의 사업에 관해서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전에 미리 이게 해야 할 만한 사업인지 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사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예산 편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심의라는 것은 편성이라는 것이 서울시청, 동대문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계획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만들어지면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은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강조를 했죠. 예산은 민주적으로 통제됩니다.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서는 그냥 초안일 뿐이에요. 그게 실행이 되려면 의회의 심사를 다 거쳐서 예산안에서 안자를 떼고 예산으로 의결이 돼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심의 과정입니다. 심사 의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이 다 끝나면 준비가 된 겁니다. 쓸 수 있는 준비. 그럼 내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돈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두 번째 칸 보시면 결산이라는 게 있죠. 그게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계획대로 썼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 평가를 하는 과정. 이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예산의 권한, 그래서 집행부, 즉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편성과 집행을 하는 권한이 있고 의회가 심의와 결산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성립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예산에 관한 자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 예산, 또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이냐? 그 예산이 언제 수립이 됐는가, 그 성립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본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의 경우에 미리 작년에 편성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집행되도록 준비되어 있던 예산이 있었죠. 그게 본 예산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수립되어 있던 예산. 그래서 본 예산과 같은 말로 당초 예산이라는 말도 씁니다. 당초에 미리 수립되어 있던 예산. 그게 본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 예산대로 계속 집행을 잘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본래 계획이라는 건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 도중에 변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변경된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새로 바꿔야 돼요. 그 바꾼 것이 추경입니다. 집행 도중에 새로 세운 예산, 그게 추가 경전, 추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용어를 기억해 두실 게 최종 예산이라는 용어를 가끔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한 해 동안 추경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 예산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추경으로 수립된 예산, 그 해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예산, 그게 최종 예산입니다. 이런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자료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산 편성 사는 절차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예산의 합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자료를 보다 보면 옆에 총계 기준, 순계 기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을 알아두시면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총계나 순계라는 것은 합계를 할 때 어떻게 합계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회계 구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회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회계 구분이 있고 또 여러 지자체 예산을 합해 본다든지 이런 필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합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합계를 할 때 어떻게 합계했는가에 따라서 총계 또는 순계로 나눕니다. 총계는 뭐냐?
단순하게 숫자를 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와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간에 돈을 만약에 합산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에서는 회계와 회계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산은 수익계획,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쪽에서도 예산을 잡고 받는 쪽에서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계로 잡게 되면 이 넘어간 돈 때문에 같은 돈이 두 번 잡히는 그런 중복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계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수익이라는 걸 이건 바로 그런 중복분을 제거를 하고 실질적인 합계,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 이제 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보시면 뭐 총계 기준, 순계 기준 이런 게 있을 때 총계와 순계를 서로 비교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 도표는 지방예산 운영 절차,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냥 운영 절차를 좀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방예산 심의 절차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서 보기라는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명칭의 자료들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자료를 보실 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예산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총괄적인 가장 축약해 놓은 하나의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1,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냐 이런 간단한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지자체 예산이 전체 얼마지? 이런 걸 보신다고 하면은 쓸모가 있겠지만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총괄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뭐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로 해서 예산을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전체 규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서라는 조금 간략하게 해놓은 요약서가 있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업 명세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라는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자료가 보통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보시고 싶다 하면은 이제 가능하다면 그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인가 정도를 알아보신 다음에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검색하시면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돼요. 세출예산에 사업 단계가 있었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명세서에 순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어느 과의 사업인지 어떤 사업 단계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돈의 성격이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 돈이 좀 과한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출 근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칸에 보시면 예산 액수가 나와 있죠. 올해 쓰고 있는 예산 액수, 그 옆에 전년도 예산 액수, 예산 자료는 거의 공통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작년 예산을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올해 예산 액수 10억 이러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아무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액수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면 뭔가 볼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 드릴 자료는 지방재정 공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예산서라는 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도식화된 양식에다가 제목과 숫자 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좀 전반적인 현황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개별 사업을 보시기엔 좋은데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기 어렵습니다. 이 전체적인 현황을 잘 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지방재정 공시라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고서예요. 우리 서울시,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써놓은 겁니다. 즉 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보고서 밑에 다 어려운 용어는 주소도 달려 있거든요. 이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 살림살이 훑어보기라는 제목으로 앞서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서울시의 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동대문구 예산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 현황입니다. 각 분야 부문별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저기 중앙부에 보시면 바로 순계와 총계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 예산이 전체 얼마야? 라는 게 궁금할 텐데 그 전체가 얼마야?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회계가 있다 보니까 그 회계를 합산을 해야 전체가 나오는데 그 전체를 만들어낼 때 어떤 기준으로 합계했느냐. 그러니까 총계는 40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복분이 있다는 거죠. 회계 간의 돈이 서로 오고 간 게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합계를 내면은 35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 전체 예산이 액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순계 35조 원이 좀 정답에 가깝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해온 거고요. 여기 이렇게 총계 규모, 순계 규모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중간에 저 박스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어떤 중복을 제거한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회계관 전출입, 이 4조 원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한 35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35조 원이 서울 전체 예산 규모인데 그럼 이것을 서울시가 다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집행 규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가 예산으로 편성한 돈 중에서는 서울시가 실제로는 집행을 하지 않는 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앞서 의존재원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자치구에 줘야 되는 돈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서울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줘서 동대문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아까 교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돈들은 사실은 서울시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는 그냥 그 돈을 잠깐 편성했다가 바로 보내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 돈이 자치구에 보내는 돈이 있고 교육청에 보내는 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돈들을 제거를 하고 실제 서울시가 사업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돈들은 25조 원 정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엔 예산 규모 변동 추이. 매해 예산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예산의 용어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종 예산, 당초 예산. 이런 용어가 바로 보이시죠? 왼편 위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나를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은 돈을 쓰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아직 최종 예산이 안 나왔죠. 그래서 당초 예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추경을 한다고 그걸 매번 그때마다 홈페이지에 반영하기 어렵고 나중에 최종 예산, 최종 추경이 나오면 그때 반영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죠? 작년까지의 최종 예산과 올해의 당초 예산을 바로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네, 올해의 최종 예산이 나올 때까지는 이건 정확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들만 보시면 굉장히 갑자기 뚝 떨어진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아시면 바로 이 자료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예산 현황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 1인당 예산 액수는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를 부담하고 있고 빚은 얼마나 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데이터로서 시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산 자료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시민 1인당 예산 액수 그럼 286만 8천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아무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아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산 액수 이런 자료를 볼 때는 항상 비교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비교, 즉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 줄었나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공간적인 비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볼 때 어떤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울시 시민들이 예산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이제 여러 가지 회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목적 사업별로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다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사업을 위한 회계라는 것이고요. 자, 특별회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는 가급적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회계 자꾸 만들면 회계관 칸막이가 생겨서 돈이 경직성 있게 운영이 돼요. 즉 이쪽에서 돈이 남아도 안 준다는 얘기죠. 우리 그 돈이니까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가급적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적 사업의 성격상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반드시 의회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들면 못 만들어요.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그 목적 사업이 특별한 그런 회계에 관해서만 특별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합산할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총계, 순계 이렇게 합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현황, 서울시가 걷어들이는 돈, 어떤 성격의 돈들이 있는가. 자, 보시면 시세 세외 수입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자체 재원, 서울시가 스스로 걷어들이는 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근데 교부자가 들어간 건 내 맘대로 하는 것이고, 보조자가 들어간 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액수를 보시면요, 서울시는 시세와 세의 수입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서울시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되게 적어요. 국가에서는 그 지자체가 얼마나 자체 수입이 많은가를 보고 지방교부세를 줍니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기본적으로 안 주는 지자체예요. 한마디로 부자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쓰는 예산 어떤 성격의 구분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만 좀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밑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빼고 실제 사업에 이루어지는 돈들인데, 이 사업비 보시면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죠. 큰 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이런 것들이 계속 사업입니다. 반면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돈의 용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계획해 볼 수 있는 이런 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같이 예산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실제 신규 사업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6,255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죠. 대체로 1년에 한 5천억에서 1조 원 사이 정도가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신규로 마음대로 계획해 볼 수 있는 사업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를 시민 제한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 외인데 예산 밖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자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예외적인 자금을 자꾸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제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총 8조 원 정도의 이제 빚이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빚에 관해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는 빚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물론 빚이 뭐 좋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빚에는 불가피한 빚도 있습니다. 오히려 빚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빚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가 지고 있는 빚을 보시면 많은 게 뭡니까? 지하철 건설, 주택사업, SOC 사업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의 대형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들은 빚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빚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지하철을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지하철 한 번 건설하면 지하철 수십 년 쓰죠.
근데 만약에 그 지하철을 현재 지금 우리의 예산만으로, 당장 지금의 예산만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엄청난 사업비를 지금의 납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납세자가 견뎌낼 수가 없고요. 정부 재정도 버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수십 년 쓰게 되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만든 다음에 수십 년 후에 납세자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그 시설을 쓰게 되겠죠.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빚을 얻어서 그때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 빚을 좀 길게 갚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격의 빚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쁘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반면에 만약에 공무원 월급이 부족해서 빚냈다. 이건 당연히 나쁜 거겠죠.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 말고도 서울 시민들께 중요한 것은 각 자치구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서울시 재정운용공시의 재정운영상황 개요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주요 재정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서울시의 지표입니다만 이 개념을 아시면 동대문구의 지표를 보셔도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라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자체 재원이 몇 %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해 예산 중에 스스로 걷어들이는 재원의 비중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되게 높죠. 동대문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 자주도는 자, 스스로 걷어들이던 또는 국가나 서울시가 주던 그 재원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동대문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부자지자체라서 즉 걷어들이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교부세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도나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자체 재원이 별로 없는 지자체라면 자립도는 되게 낮은데 자주도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국가나 서울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자체 사업 비율, 보조 사업 비율. 앞서 설명드렸죠.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동대문구가 사업을 하긴 하는데 동대문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돈을 다 보내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키기 때문에 하는 사업.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비중이 높아야 자율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비교긴 한데요. 이렇게 개념을 잘 넣으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동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민 제한 사업, 시민들께서 새롭게 요구하셔서 동대문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주민 제한 사업 위주의 설명이 되겠는데요. 동대문구는 총 10억 원 규모로 주민 제한 사업을 참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제 올해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내년에도 이제 비슷한 시기 하겠죠. 저희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정도에 한 달 동안 주민 제한을 받고 있고요. 신청은 뭐 주민, 직장인, 학생, 단체 등 누구나 가능. 앞서 서울시 참여 예산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반드시 동대문구의 법적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이나 학생, 동대문구에 관련된 생활 시민들 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 사업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 이건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큰 사업들은 서울시라든가 이런 광역적으로 이제 이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동대문구에서는 좀 생활 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 개 사업단 예산 한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 건은 제한하셔도 가능하고 한 개 사업당 액수만 지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민의 직접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즉 개인으로 내가 원하는 사업, 내가 동대문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셔도 되고요. 동지역회의, 즉 동네별로 사업을 1차적으로 검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최종 심사는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가 60%, 주민들이 함께하는 모바일 투표가 40%,
이렇게 비율적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영 개요 보시면 추진 근거는 뭐 서울시나 마찬가지죠.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고, 동대문구도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추진 현황 보시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뭐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이제 시민 제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동대문구도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서울시도 참여예산제 하고 있는 거 설명드렸고, 서울시 교육청도 또 자체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자, 이건 우리 자치구 차원의 작은 사업이다. 그러면 동대문구를 활용해서 참여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좀 큰 사업, 뭐 옆에 구까지 해당이 되는 좀 큰 사업이다. 그러면 서울시 신청할 수도 있고, 학교 관련이다. 그럼 교육청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 차원의 아주 좀 대규모 사업이다. 그럼 국민 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 그 주요 일정 보시면 이미 지나간 과정이 많습니다만 내년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제안은 주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우선 이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각 부서에서 1차 검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검토 의견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약간 다른 것은 6월 달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심사를 거쳐서 위원 투표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합산해서 7월 9일 날 선정 사업을 공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개된 사업들이 동대문구 예산안에 반영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 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시민 눈높이에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준비된 예산안이 의회, 구의회에 넘어가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건 시민들께서 동대문구에서 어떤 홍보를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참여하면 좋겠는가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사업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가장 일반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서 뭐 배부도 하고요, 온라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고 그 기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민 참여예산 제도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참여예산 제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설명도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신청, 즉 사업 제안하실 때 하실 수 있도록 바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이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선정이 돼서 한 사업들,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도 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사업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실제 되고 있는 과정, 평가 결과 이런 것도 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이트 예산.서울.go.kr 기억해 주시고요.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사이트인데요. 자유로운 사업 제안과 온라인 토론이 가능한 이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서울 재정 포털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예산 현황들, 각종 예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가 되겠고, 또 우리가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동대문구 예산이라든가 참여예산 제도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설명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사이트를 참고하신다든가, 또 저희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예산학교도 하고 있고요.
또 동대문구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교육들, 지금 보고 계신 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많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있었습니다.